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녹화 중계됐습니다. 휴대폰 교체 의혹과 접대 의혹을 받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 전에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었는데 별다른 발언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조금 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었는데 경찰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1.8평에서)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도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처음으로 공개됐죠. 오늘도 피고인석은 역시나 비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 중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예,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내란 특검팀의 말에 발끈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모습도 재판 중계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출석 거부라는 단어를 쓰셔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상의 이유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재판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까지 13차례 연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 전 대통령. 이게 출석 거부가 아니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 첫 중계 관련한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소식부터 패널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밝힌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알려져 있고요. 서울 강남모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지금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쯤에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고 하네요. 김용남 위원님, 네. 올 3월에 이진숙 당시 이제 현직 방통위원장이었죠.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또 어떠한 정치 운동 내지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근데 금년 3월에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 그런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의무에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체포영장은 어쨌든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발부가 된다는 것이죠. 법원의 1차적인 심사를 통과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어떤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법한 체포였던 것이고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기 전까지는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었을 터인데 뭐 계속 출석에 불응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사실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에 저희도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저도 뭐 이 SNS상을 통해서 이 체포 소식을 공유하는 분들이 이거 진짜냐?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해서 압송한다는 게 진짜냐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압송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몇 차례나 출석을 통보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용남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영장을 집행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집행한다고 하시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자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관련해서는 사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규제, 그러니까 말로 하는 그 것들은 좀 풀고 돈으로 하는 선거는 잘 잡자, 규제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의사 표현을 가지고 체포까지 할 사안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어떤 선거에 임박했냐고 상황을 짚어보면 파면 선거 직전이죠. 올 4월 2일에 교육감 한 자리 그리고 광역 또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재보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투표율이 높진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4월 2일 재보선을 앞두고 한 1, 2주 전인 올 3월 23일에 현직 방통위원장 신분인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께 보내는 공개 질의라고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린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요 화면의 요 글이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핵심 혐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좀 정치적이다라고 좀 반발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뭐 국민의힘 소속이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1948년 이후로 한미 관계도 지금 최악으로 흐르고 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적인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지금 대법원장을 흔들고 청문회를 하지 않나. 특히 법치주의 가장 핵심인 인신의 자유를 이렇게 함부로 제한하고 구속해도 되는가. 얼마 전에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구속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체포영장을 한 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건데 4월 1일 날 보선에 과연 이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쓴 거는 이런 거죠.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당시에 민주당에서 직무유기다, 현행범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통위의 국회가 민주당이 추천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래서 좀 임명을 해달라, 추천을 해달라. 그런 취지의 SNS 글인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특히 4월 2일 날 보궐선거에 미쳤다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특히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변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르면 최초로 출두 요구를 한 게 이제 9월 초인데 계속해서 이제 출두에 대해서 출두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말했고 특히 9월 27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출두 요구를 했을 때 그때는 또 이제 국회에 이제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출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무조건 경찰이 이렇게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전직 장관급 방통위원장을 그냥 그 자택에서 체포를 해서 압송을 한다?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치주의적인 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원칙을 무시한 어떤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아까 김용남 의원이 짚어준 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집행한 것이다. 집행을 한 것이니까요. 김희정 의원님, 사실 앞서 현직일 때 특정 정치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논란이 됐었고 그런 구설수가 많이 올랐는데 역시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개가 의율이 됐습니다. 네, 그 직무정지 상태일 때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했던 발언 때문에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었죠. 예. 사실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자체로도 사퇴를 촉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작년에 1년 전에 고발되었던 그 법카 유용 사건 혐의 있었잖아요. 업무상 배임 혐의. 이거 관련해서도 고발된 지 1년 만에 올 7월 초에 이제 처음으로 소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 관련한 이 사건들에서는 조금 되게 만만대로 지금 이게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죠. 지금 오늘 이 체포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4월 30일 날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월 달에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과 관련해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위반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금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정치운동, 정치적 발언 금지한 것 여기에 대한 위배가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동안 몇 차례 요청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이 이 체포영장을 요청했을 때 법원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압송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들이 그렇게 보도가 속보로 뜨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로 지금 데리고 간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뜻밖의 지금 상황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압송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뭔가 그 비인권적인 뭐 인권을 유린하는 듯한 그런 일처럼 비춰지는 그 단어 때문에 조금 반응들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사법부가 정상적인 영장 발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또는 사퇴, 또 뭐 헌법 재판 소원과 같은 제도적인 변화, 대법원 증언과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들이 예. 사법부를 굉장히 압박하고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함으로써 이번에 영장 발부가 된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한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신 구속이라는 그 법치주의의 원칙이 일부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마치 알아서 기는 듯한 모습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울 강남구 모처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 인근에서 오후 4시쯤 서울 영등포 경찰서 담당자들이 체포를 해서 현재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데리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혐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속보가 떴을 때 법인카드 관련이냐, 법인카드 관련으로 체포가 됐냐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몇 차례 출석해서 수사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체포영장이 발부될 소지는 없고 다만 앞서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4월 말쯤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몇 차례 이진숙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청했는데 협조가 되지 않아서 그 점을 근거로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 도착하면 이 수사를 받고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으로 오늘 오후 4시에 체포를 했다고 하면 예. 일단 수사기관에서 48시간까지 신병을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통상 36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뭐 풀어줄지를 보통은 체포 시한 12시간 전까지는 결정하도록 운영을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장은 내일 모레 오후 4시까지가 체포 시한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한 12시간 이전에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검찰에 신청하는 것이죠.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조사 후에 일단 석방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낼지를 예.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은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후 5시 30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뭔가 사법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법을 위반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대규모 어떤 금전을 살포했다든지 관련된 뭐 또 어마어마한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선거 방해 어떤 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렇게 이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사항 가지고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발언을 했다는 그런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신병을 확보를 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이것은 대단히 좀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상대는 전 방통위원장 장관급의 사람으로서 사실은 방통위원장이나 장관은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또 정치적 표현을 통상적으로 많이 하죠.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표현, SNS에 했던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체포를 한다, 신병을 확보한다. 이것은 대단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대단히 좀 위험스럽고 후퇴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 반론 듣고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글쎄요, 이제 그동안에 그 필리버스터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제 출석 안 했다라고 얘기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온당하게 나가야 될 곳에 본인이 계속 지금 그 잘못한 게 없다라고 법인카드 유용부터 포함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별로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찰이 아마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심도 고려했을 텐데 지금 경찰의 이런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에 가는 이 과정이 온당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심이든 뭐 시점을 고려해서였다면은 주저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조사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돼서 곧 영등포 경찰서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이 관련 소식은요 저희가 나중에 또 들어오면 다루도록 하고 오늘도 역시 다른 다룰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 지기현 부장판사가 주재를 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 처음으로 녹화 중계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시나 피고인석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불이익을 언급했습니다. 보시죠.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서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불이익이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경우에 그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해서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특별검사 측의 어떤 검찰 측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보도록 본인의 변호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그런 사실상의 증거와 관련한 행동 등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법정에 아예 나오질 않으면 사실은 피고인의 변호인은 출석해 있습니다만 사실관계를 변호인이 경험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법률적으로 주장은 해줄 수 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의 사실관계는 변호인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변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피고인의 불이익이란 표현으로 사용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본인이 방어 못하면 그건 본인 책임이다라고 일종의 고지를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정광진 의원님, 사실 지난번에도 건강 문제로 다른 재판부지만 보석 신청을 했었잖아요. 물론 오늘 허가가 안 났습니다. 오늘도 13번째 불출석, 김계리 변호사에 따르면 건강 문제, 식사 문제 이런 걸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12번 연속 출석을 안 했는데 13번째는 출석하리란 법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출석 안 한 것이 예상된 결과였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에 응하는 것이 어떤 실효적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위헌 소송을 했는데 그 정계선 재판관이 이제 앞으로 위헌 관련한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재판부가 이미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판을 받을 때도 한 차례도 재판부에 참석하지 않는 원인이 거기 있었죠.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런 불이익이 얼마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줄 것이냐 그런 부담도 뭐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국민 여론이나 뭐 눈높이를 고려하면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지낸 분으로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에 응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본인의 판단이니까 뭐 제가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오늘 중계 허가를 놓고도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일종의 대립을 벌였습니다. 특히 윤곽근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재판 중계가 여론몰이가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이건 어떤 취지로 봐야 됩니까? 예, 뭐 원칙적인 입장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역사상 하급심에서 재판 중계가 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재판이 중계가 되면 이제 여론 재판으로 흘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제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 어떤 보장이라든지 프라이버시도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재판장도 결국은 법과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어떤 판단하기보다는 여론에 의해서 판단할 어떤 그런 어떤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은 비공개를 계속해서 해왔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공개를 하도록 법적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중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측면에서 특검법의 어떤 중계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좀 제기를 좀 하는 것 같고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어떤 보안이라든지 국가 기밀 이런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까지 어떻게 재판 중계를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재판부에서 이런 어떤 면도 굉장히 좀 결정을 하는 데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기밀 사안이나 또 민감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바로 중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녹화 중계 형식을 시간차 중계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런 와중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건강 관련 문제, 이건 이제 좀 종결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또 이 보석을 기각하기까지 뭐 일주일이나 걸릴 일이었나라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예. 특히 나를 풀어주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재판도 열심히 나오고 조사도 잘 받겠다라는 말에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 어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왜 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타당한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보석이 허가된다면 병보석이 될 텐데 그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재판에서 본인 얘기를 뭐 한 18분 동안 계속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 문제가 없구나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보석 관련한 보석신문 재판부도 동일한 재판부였잖아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여러모로 봐서 보석의 이게 타당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이런 행태가 계속해서 그냥 법꾸라지 같은, 법기술자 같은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본인의 어떤 정치적 발언과 주장을 계속해서 해나가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모두가 예상했듯이 당연히 기각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녹화 중계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또 관심이 쏠린 이유가 뭐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불출석 많이 예상했는데 과연 지기현 부장판사가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뭔가 해명 또는 설명을 하고 재판을 시작할까입니다. 지난 4차 공판 때 룸사롱 의혹 관련해서 좀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휴대전화 교체 의혹 이거 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김영남 의원님,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렇죠. 뭐 그 중요한 순간에 휴대전화를 계속 바꿨는데 이게 보면 구형 핸드폰을 너무 오래 써서 신형으로 바꿨다. 뭐 그거는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예. 하지만 그걸 다시 신형을 또 구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자를 찾기 어려운 중국산 휴대폰으로 또 여러 번을 바꾸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요새
휴대폰이라는 거는 온갖 정보가 다 밀집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의 어떤 보관 창고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뭘 숨기고 싶었던 일이 많았던 거 아니냐라는 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통상 그리고 어떤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휴대폰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변명하면서 그 소재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놨을 때는 예. 이른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통상의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수사 대상들이 가끔 하는 행동을 현직 판사님이 했다는 게 참 뭐랄까요? 참 개탄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본인이 피고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본인은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판사로서. 정광지 의원님, 뭐 설명을 좀 내놨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글쎄 이 사안을 보면서 예. 2016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가서 강의를 했을 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휴대폰을 뺏기지 마라라는 조언을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뭐 지기현 판사도 그런 뜻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휴대폰에 워낙 민감한 그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도 그러니까 법조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본건과 상관없이 휴대폰을 한번 뭐 압수수색 당하는 순간부터 다른 식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기현 판사가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저는 지기현 판사가 가진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에 그 법원에서 윤리감찰단 또 감사위원회에서 지기현 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업무 연관성이 없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정 결론이 된 이유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될수록 법원에서 아무리 투명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특히 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지기현 판사가 어떤 아니면 대법원이 어떤 판단 그 해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는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곳이고 지금 뭐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특별한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왜 의심스러운 시점에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는데 오늘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기현 부장판사의 녹화 중계 영상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담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치소 생활에 불편함을 꾸준히 호소하던 윤 전 대통령이요. 이른바 기미상궁까지 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그러니까 파면 전, 직무는 정지됐지만 파면 전인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가 매 끼니마다 서울구치소에 그 밥을 독극물 테스트를 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게 했다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이거 통상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왕조 시대에는 기미상궁이라고 해서 임금이 먹을 음식을 미리 먹으면서 안전한지를 체크하는 그 상궁이 있었던 것이고 예. 사실은 지금도 이른바 감식관이라는 직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식관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날까 봐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전에 대통령이 상한 음식을 먹고 한번 배탈이 크게 난 분이 있었거든요. 뭐 오래된 일입니다만 예. 그런 일을 막고자 이제 감식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서울구치소는요 1급 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해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리고 거기서 제공되는 식사는 어떤 상한 음식이 제공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뭐랄까요? 본인의 요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감된 처지에서 저렇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대통령처럼 일종의 경호처 직원을 감식관, 옛날 표현대로 하면 기미상궁인데 예. 그렇게까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게 본인의 처지에 대한 대단한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지금 내란수계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멀쩡한 대통령처럼 진짜 누릴 것은 다 누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이 식사 문제 말고도요. 뭐 가벽을 설치해서 다른 수용자들과는 분리를 시켜달라 했고요. 양옆방도 다 비워놓고요. 뭐 갖가지 지금 특혜 의혹들이 아마 국감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김이상국 뭐 이러니까.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직무가 정지되기는 했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경호와 관련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 잠시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목소리 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앴습니다. 법까지 만들어서 없앴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서 없앤다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맞지 않아서 사퇴해라? 그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웁니다. 그 이유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석 요구서도 때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그것도 그 출석 요구서도 9월 27일 지나서 받았습니다만, 그날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고 방송통신 또 이럽니다. 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돼서 경찰에 현재 수사를 받으러 들어오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모습 잠깐 보셨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그러니까 특혜 의혹을 아무래도 1월에 대통령이 이런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중간에 끊겼는데 네.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경호 매뉴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매뉴얼이 과연 그러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일종의 뭐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 그것이 뭐 범법행위다 아니면은 불법행위다라고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예. 당시 서울구치소가 알아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금 혜택을 베풀었는지 또는 뭐 경호처에서 요구했는지 등등은 아마 앞으로 국감 등에서 좀 밝혀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독거실 내에 창문 가림막이 설치됐다거나 출정이나 면담을 오갈 때도 전용 출입구를 사용했다거나 일반 수용자와는 상당히 분리된 혜택을 받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대선 후보 시절 토론에 나서고 하더니 본인이 그 수감돼 있는 그 상황에서도 구치소에 있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탄핵 소추된 다음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수감된 상황이었는데도 여전히 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마 경호처에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또 교도관들은 또 그때 교도소장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특혜를 베푼 흔적들이 보였잖아요. 이를테면 일부속 실장이
뭐 전화기를 들고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누구랑 어떻게 통화했는지 이런 것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제기도 됐었는데 예. 아직 뭐 강아지 사진 보여줬다는 거 외에는 밝혀진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52일간 1차 구속 시기에 수감됐을 때 52일간 근무일지조차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과도한 특혜죠. 교도관들도 공무원들인데 그 근무일지를 52일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히 좀 밝혀야 될 사안인데 다 이렇게 은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혜가 더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안양교도소인가 어딘가로 이제 이 전보 발령됐잖아요. 예. 그 구치소장이요? 예, 구치소장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직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멈춰야 될 일인 것인지, 그러니까 현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지만 아직 파면 전이었기 때문에 그 구속 기간 동안에 어떤 규정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 경호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임명됐던 그런 구치소장이 거기에 또 순응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불법적인 특혜는 없었는지, 예. 왜 근무일지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명백히 밝혀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영분이던 시절에요. 나토 순방 때 명품 매장 방문한 게 논란이 됐고 현지 언론에 그 사진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예정된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 일정이 취소되고 방문했다. 그래서 뭐 외교적으로 좀 결례를 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란까지 좀 퍼지고 있거든요. 예, 뭐 이 사안은 뭐 저도 뭐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2023년도 나토 순방 때였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공식 일정을 어떻게 보면 뭐 취소를 하고 결례를 하면서 뭐 명품 매장을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비판적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 사실상 좀 입증이 됐습니다. 내용은 당시에 이제 그 발틱 3국의 하나죠. 리투아니아.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에서 이제 카톨릭 국가이자 이제 폴란드하고 굉장히 가까운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가서 나토 정상회담에 갔는데 나토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빌뉴스가 인구 한 50만 정도의 작은 도시이지만 굉장히 중세였던 유서 깊은 도시고 해서 대통령궁을 나서면은 모든 어떤 그런 어떤 그 구조물들이 다 이제 유네스코 헤리티지로 이제 지정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고풍스러운 어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런 사진처럼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산보를 하다가 이제 몇 개 이제 편집샵에 이제 들러서 각선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배우자 프로그램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배우자 프로그램은 이제 선택적 사항이었고 의무적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뭐 그런 식으로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당시에 뭐 현지 그 매장 직원의 호객 행위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게 납득 가능한 소리냐라는 국민들의 지탄도 있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짧게 이 논평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해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호객 행위 안 해요. 예, 단속 많이 합니다. 그거. 예. 예. 근데 무슨 명품샵에서 직원의 호객 행위로 그냥 끌려 들어가다시피 갔다는 취지로 지금 해명을 했으니 뭐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께 해도 되는지 하고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나라 망신시킨 거죠. 저게 현재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창피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호객 행위 때문에 갔다라고 했더니 이제 와글와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문화 탐방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품 사랑이 뭐 지극했던 건 알겠는데 이제는 호객 행위에 이어서 이거 문화 탐방으로 이게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냐 오히려 더 지탄의 목소리가 높았던 기억이 나네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충하면 짧게 하면 아니 인구 50만에 어떤 명품 가게가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유네스코 헤리티지를 돌다 보니까 그 중에 뭐 편집샵이 있어서 뭐 호객행위로 들어갔다 이렇게 당시에 설명을 했고 사실은 뭐 구매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것도 김건희 특검이
아주 작정하고 수사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들여다보고는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실체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더 보시겠습니다. 안녕. 정청래 아저씨예요. 몇 살이에요? 5살. 아빠예요? 아빠? 아빠랑 즐거운 추석 되세요. 6개월. 형 알아요? 아저씨도 됐다가 형도 됐다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주했습니다. 그 못지않게 바빴던 사람 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일 열심히 하세요. 예. 그리고 이걸 다 이렇게 훔쳐가지고 와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하게 하니까 잘 붙지가 않잖아요. 예,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만드는 거야. 내가 잘 만들어. 내가 잘 만든다고 막 지원을 했고. 여야는 이렇게 각각 귀성 인사와 봉사활동으로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서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국민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양당 지도부의 모습 좀 낯설기도 한데요. 사실 연휴와 정치권의 상황은 보름달처럼 환하지만은 않습니다. 예, 사실 뭐 명절 앞두고 약간 단골 장면이기도 하죠. 기차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는 장면. 오늘 민주당은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호남선이 있잖아요, 용산역이. 그래서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내란 수습, 국정 안정 강조 이게 좀 방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2번의 명절이 있었잖아요. 예. 2월 달에 그 설이 있었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 2월 말에 그 설에는 국민들께서 떡국이 잘 안 넘어간다. 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헌재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설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냥 잠도 안 오고 밥도 잘 안 넘어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던 그런 설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추석은 아마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연휴도 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이제 귀성 행렬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가 이제 이 혼란을 극복하고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 잘 보내고 오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는 인사들이 오갔을 것 같고요. 예. 모습도 굉장히 밝고 환해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용산역도 갔다가 뭐 서울역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명절마다 번갈아서 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여론이 안 좋을 때는 국민들께 혼도 엄청 많이 나거든요. 예. 막 비판의 목소리도 현장에서 막 돌발 상황도 생기죠. 예. 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잘 배웅하고 예. 온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정광재 의원님, 국민의힘은 오늘 기차역 안 가고 노인의 날 맞아서 이제 노인복지회관에 갔는데 네. 이거 기차역 갔다가 좀 혼날까 봐 피했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뭐 또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때 당이 그 행보를 할 때는 최적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동선으로 짜곤 하죠. 예. 오늘은 또 노인의 날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중도 외연 확장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생을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서 들어보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국민의힘은 서울역이 경부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주로 그 추석 인사를 하는데 예. 다른 장소로 좀 바꿀까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곳에서 습관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오늘 훈훈하잖아요. 송편 빚고. 예. 그래서 뭐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장애투쟁에서의 장동혁 대표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인 거는 뭐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대결하고 있는 어떤 그 사안은 결코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검찰개혁 이슈를 좀 들여다볼 텐데요. 정청래 대표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자중자애하라 이렇게 일침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는 직접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 가서 불안감에 나온 하소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는 조금 좀 온순하게 그 상황을 지켜봤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는 또 다시 자중자애, 좀 강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 뭐 이제 약간의 시각차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수사를 해도 뭐 항상 지금 욕을 많이 먹고 또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1년 뒤에는 닥치게 생겼으니까 수사 의지 내지는 근로 의혹이 안 생길 수도 뭐 있겠습니다만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에서 무신분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검찰이 그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뻔히 동영상으로 다 봤는데 뭐 대통령의 영부인이라고 무혐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사건의 공범들에 대해서 증거가 많이 있는데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그 잘못된 결정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 결과물이 지금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입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검사들이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이제 일부 검사들의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다수의 검사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왜 같이 욕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른바 검사 동일체의 원칙 아닙니까? 뭐 그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법개혁, 검찰 폐지 다 싸잡아서 오늘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법원, 국감, 검찰 폐지 등 법사위가 막사위가 됐다. 불법 판치는 지금이 이재명 정부 실체다라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여당, 정부의 폭주를 좀 부각하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예, 그렇죠. 지금 저도 법사위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 한숨이 나오는데 특히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법사위가 마치 서부 활극을 보는 듯한 난장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야 하는 어떤 자주 섞인 그런 생각도 많이 지금 들고 있는데 특히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의 가장 중요한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흔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도 그렇고 또 검찰청 폐지도 여러 가지 어떤 위헌 요소가 있고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를 과연 이런 보안 수사권을 비롯해서 지금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한 2,100명의 검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공룡화된 이런 경찰들을 어떻게 또 견제를 할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국민들의 어떤 피해로 가지 않을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특히 추석을 앞두고 지금 국회 민주당이 지금 이제 불법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큰일이고 걱정을 하는 어떤 그런 의견을 추석을 앞두고 특별히 또 펼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에 민주당이 그에 맞게 또 행동하고 있다는 반론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야가 이렇게 민심 잡기에 열중인데 오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 역시 취임 후에 첫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좀 밝은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저도 샌드위치 데이에는 연차를 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쉴 생각입니다. 쉬는 건 쉬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 안 하는 것만 어딥니까? 여러분도 좀 쉬세요. 공식적으로. 당연히 공식적으로 쉬는 거죠. 비상대기 업무나 이런 거 당연히 해야죠. 공직자가 솔직히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좋다 말았을까요? 아무튼 네, 웃음꽃이 많이 피긴 했습니다. 이달 말 예정인 경주 에이펙 홍보 영상도 상당히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 등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비행기를 지드래곤이 조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직접 경광봉을 들고 차 빼달라고 하니까 주차 관리해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유튜브 등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AI로 한 건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촬영을 한 거더라고요. 김유정 의원님. 네. 친숙한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에이펙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경주로 모이는 것인데 세계가 이제 거기에서 누군가 중심되는 인물은 한 사람 들어가야 된다. 예. 수많은 이 셀럽들 소위 스타들이 다 이제 여기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잠깐 깜짝 출연을 했는데 뭐 굉장히 권위적이고 어떤 그런 것보다는 주차 요원으로 아주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예.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비행기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출연을 했는데요. 오늘 아마 동시다발로 다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드래곤이 에이펙 홍보 대사잖아요. 여기 이제 파일럿이더라고요. 예. 저 비행기 안에. 그래서 세계가 경주로 모인다.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난 내란 과정의 혼란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굉장히 질서 있게 복귀했다. 그게 이제 유엔 총회에서 연설도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 연설문에 담았었잖아요. 예. 그런 취지로 저렇게 만들었는데 출연자들이 전부 다 노 개런티였다고 합니다. 아, 예. 예, 봉사하는 의미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다 전광판에도 다 이제 그 광고가 노출이 되고 한다고 하니까요. 예. 저런 모습은 또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요즘 말로 신박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박지성 선수와 박찬욱 감독도 있었고요. 네. 보통 대통령이면 뭐 이게 양복 입고 나와서 뭐 경주로 오십시오 뭐 이렇게 할 법한데 그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할 법한 역할을 깜짝 등장해서 조금 더 효과가 더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막도 보니까 등장인물 자막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등장 순서대로 뭐 지드래곤, 뭐 박찬욱 감독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굳이 자막 위로 안 올린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을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관련해서 특검이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집단 제출한 당원 가입서 묶음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2023년 국민의힘 전대, 2024년 총선 때 당원으로 한꺼번에 가입한 통일교 인원이 한 3,500명 정도로 추산된다라는 것도 특검의 이제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검이 구체적인 숫자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서류 뭉터기를 확보한 것은 맞다라고 브리핑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건 네.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정당 가입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학자 총재의 어떤 명령 내지 지시에 의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집단적인 입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정당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아마도 당내 경선에 대비해서 당비를 내는,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이 주어지는 책임당원으로 집단 가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거기 이제 당비를 뭐 통일교 교단이나 아니면 간부 누군가가 대납을 해줬다고 하면 이거는 뭐 확실하게 이제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당원서 뭉치를 발견한 것은 앞으로 그런 혐의에 대한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뭉치가 나왔다는 점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한학자 총재가 어제 구속적부심 최후 진술에서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평생 평화의 어머니로 일했는데 참담하다.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끄럽다. 약간 종교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 종교 탄압 프레임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뭉터기 그 입당 원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뭉터기가 진짜 어느 정도인지 특검이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비슷한 사례로 곤혹을 겪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자체 감찰에서만 끝났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당이 고발했으니까 그에 대한 경찰, 검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드리고요. 한학자 총재는 지금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법리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뭐 이런 식으로 기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되는 상태를 맞는 것이 옳으냐. 또 하나는 뭐 세계 그 통일교가 사실 뭐 이견의 이론은 좀 있겠지만 미국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그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의 조야를 좀 움직여 보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뭐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소식 때문에 다룰 내용이 상당히 많았지만 좀 못 다룬 것도 있는데 요건 추석 연휴가 좀 끝나고 나서 추가로 좀 다뤄봐야겠네요. 그때까지 또 다른 이슈가 더 뒤덮지 않을까 걱정도 되긴 하지만요. 워낙 빠르게 돌아가니까요. 네 분 모두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길고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요.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이기도 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 박상혁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예, 박 의원님 지역구가 상암동에서 가까운 김포죠? 예, 경기도 김포 을지역구입니다. 예, 그럼 지금 민심이 좀 어떻다고 보세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팍팍한 살림살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봐도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을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 서민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마 어떤 지역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공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 자영업자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그런 것들이 황폐화되다 보니까 공실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직 그 내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청산, 이 두 가지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정치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싸우지 좀 마 여야 이런 말씀 좀 들으시죠? 뭐 그런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말씀보다는 좀 제대로 개혁을 좀 해라. 저는 이런 말씀을 더 많이 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짧게 좀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7%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 사이의 갭이 16%포인트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먼저 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의 차이가 있었던 게 뭐 지금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점 먼저 한번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얻었던 득표율보다 더 높은 지금 상승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안정감 있게 또 행정에서 많았던 그런 경험들, 그다음에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저 정도에서 항상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대통령으로서 또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잘 지난 100일 이상을 잘 해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좀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효능감이라고 좀 축약을 해도 될까요? 뭐 그런 말들도 우리 지지자들 많이 쓰는데 잼며들었다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효능감이 많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많이 어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상대당인 국민의힘은요. 지지율이 22%입니다. 민주당 41%, 국민의힘 22%. 거의 속칭 뭐 더블 스코어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상대당의 지금 처지. 보통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한 4, 5% 정도의 차이를 그동안 쭉 보여왔었던 것 같아요. 12월 3일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저 정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이유죠.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뽑는 과정들을 보면 결국 그 아스팔트 극우 세력을 본격적으로 품어안고 전환길 씨 등 이런 사람들이 당의 핵심으로 사실상 등장한 거죠. 그래서 결국 국민 여러분들 특히 제 주변에도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극단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도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영됐다. 오히려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에서 다시 대규모 5년 만에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 윤어게인을 그러니까 절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좀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국회 상황들을 보면 여야가 합의한 법안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뭐 70여 건이 되는데요. 아예 장외로 나가서 뭐 이렇게 국회를 팽개치고 민생을 팽개치는 모습에 확 박수와 환영을 보낼 국민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거의 더블 스코어로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특검 수사 상황 하나만 짚어볼게요.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당원 가입서가 뭉터기로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몇 분지는 정확히 말은 안 하지만 그 뭉터기 발견은 맞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고요. 그러면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유착 의혹은 당연히 더 짙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지난번에 특검이 그 해당 대행 업체로부터 통일교 신자들 한 10여만 명이 입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언론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예 이제 구체적으로 실물로 입당 원서를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특정 종교 세력과 국민의힘이 유착된 그래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왜곡한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언제 부각되었는지 기억을 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이 통일교와 관련된 언론사의 창간 여론조사에 갑자기 이 사람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일 때 갑자기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그때 나중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 언론 때문에 자기는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 그 지면 기사까지도 관계가 돼 있다. 저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언론사와 이 통일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다 함께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윤영호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을 소개시켜준 게 그 언론사의 부회장이었다 이런 기사도 있으니까요. 그럼 경남 도당만 압수수색했을 때 이런 뭉터기가 나왔으면 다른 지역도 지금 의혹이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그건 왜냐하면 그 통일교도가 전국적에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얼마 정도 이게 좀 분포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학자 총재가 5개 지파에 지시를 했다 이런 의혹도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대한 다른 지역 당에 대한 압수수색도 결과가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반격을 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진종호 의원이 제기한 민주당 그 김경 서울시진 탈당했으니까 무소속이지만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종교단체를 동원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분이 재선 서울시 의원입니다. 그런데 초선에서는 비례를 하고 그 이후에 지역구에서 이제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단체장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영등포구에 단체장을 나가려고 했는데 이분은 지역구가 강서구예요. 그래서 아마 강서구에서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영등포구로 옮겨서 아마 지역구 단체장을 나가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는 아무도 이 사람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명도 있는 분들의 이름을 팔고 다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 결과 보니까 집단으로 입당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희 자체 조사 결과거든요. 그리고 오늘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분이 추천한 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다 무효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통일교와 그리고 또 다른 신천지라든지 이런 거와 국민의힘의 유착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폭로를 했지만 저희 당은 단호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조사를 하고 분명하게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미 이분이 탈당을 했지만 아예 다시 복당할 수 없도록 영구 제명 처리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제명 처리까지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그때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마 김민석 총리는 황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금 총리로서 대통령을 도와서 여러 가지 국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도 아닌데요. 결국 이름 팔고 다니는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김경 서울시 의원의 본인 정치를 위한 좀 무리수였다.
왜냐하면 이분은 강서구의 서울시의원인데 예. 영등포 구청장을 출마하기 위해서 하려면 얼마나 무리수를 써야 되겠습니까? 예. 쉽게 다 저희들은 납득도 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뭐 출석 여부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인터뷰에서 100% 국감에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100%라는 용어를 인터뷰에 쓴 거는 사실 쉽지 않은데 뭐 그럼 나온다는 겁니까? 뭐 저는 먼저 김현지 실장에 대한 좀 너무 관심사가 좀 높아진 건 조금 뭐 무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분은 뭐 대통령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는 참모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어제 그 김남준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정해주는 바에 따라서 당연히 공직자로서 뭐 출석을 한다든지 그런 결정되는 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우상호 수석께서 말씀하신 바도 그에 준하는 원칙적인 답변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제가 헷갈리는 것이 그럼 민주당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동의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동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채택이 되면 김현지 실장은 나오겠다는 건지 그 전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부속실장은 뭐 저도 운영위원입니다만 예. 제 생각은 부속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측근에서 그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국감에 출석하지 않거든요. 나올 전례가 없죠. 또 모든 공직자들이 국감에 나올 때는 현직자가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예. 네,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국민의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 알겠습니다. 우수석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최근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행보가 집중되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속상하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이건 좀 민주당을 향한 아쉬움을 밝힌 거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지도부시니까 원내 지도부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우상호 수석하고 자주 소통하고 말씀도 듣는데 예. 당연히 대통령을 모시는 정무수석으로서는 이렇게 답하시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 100여일이 지났습니다만 뭐 그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저는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또 최근에 보면 유엔 총회 연설이라든지 며칠 전에 있었던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3번째 정상회담이었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이 되어야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더 좀 높아질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뭐 정무석으로서의 말씀이고요. 저희 당 지도부라든지 원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도 예. 정치 일정이라든지 또 여야가 협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더 저희들이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를 하자. 이게 또 정청래 대표의 기본적인 말씀이시고 항상 저희 의원들을 만날 때라든지 최고위에서 강조하는 바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뭐 소홀함이 있었거나 부족하다면 앞으로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더 원팀 원보이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팀 원보이스 알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처음으로 녹화 중계가 됐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이지만 지기현 부장판사 입에 많이 주목이 됐어요. 왜냐하면 휴대전화 교체 의혹도 그 룸사롱 접대 의혹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혹시 이거 뭐 설명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는 처음 윤석열을 구속 취소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 한 번도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지탄, 비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런 점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의 황정화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핸드폰 교체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다시 한번 오기 전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 보좌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예. 도저히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핸드폰 교체를 했단 말이죠. 한 가지 더 좀 궁금한 사실이고 의아한 사실은 이분이 최근에 룸사롱 접대 사실이 있고 나서 2번째 핸드폰 교체를 했는데 예. 그때 교체한 핸드폰이 중국제 샤오미 핸드폰입니다. 예. 근데 우리 보좌진들에 따르면 샤오미 핸드폰을 일반적으로 공기계로 구하기도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7월 달인가요? 샤오미가 직매장을 영등포에 열었는데 예. 그 전에는 인터넷에서 구입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도 없는 핸드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 거를 볼 때 이분의 행동이 과연 정상적인가,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이분이 부장판사로서 그런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본인이 되돌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S10, 그러니까 과거 오래된 기계를 S25 울트라로 교체했던 2월 달은 뭐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한다 해도 5월에 다시 그 최신 핸드폰을
중국제 샤오미로 바꾼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그 부분을 많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했던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게 그런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예. 없는 거죠. 저는 먼저 공수처도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좀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법원이 이번에도 보는 것처럼 뭐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수사를 강도 있는 수사를 요청하면서도 또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지금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예. 다시 만회할 길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공수처의 영장을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이 얼마나 기각률이 떨어지는지 알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이 다 발부가 되는데 법원이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뭐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서 아예 근본적으로 이 자신들의 영역을 성역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앞으로 있을 이제 사법 개혁 이런 예.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추석 이후에 이제 사법 개혁안이 발표가 될 건데 원래는 그 전에 하려고 했지만 여러 현안 때문에 미뤘잖아요. 지금 원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완성본이 딱 나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 이제 사법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대체적인 내용은 아마 성안이 된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발표만 남았나요? 뭐 최종적인 거야 발표될 때까지 항상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인 이제 의견들은 좀 많이 모아진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저희도 뭐 다뤘지만 5가지 아닌가 대표적인 핵심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 논쟁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닌 것이죠. 뭐 대체적으로 오랫동안에 얘기해왔던 거죠. 예. 대법원의 좀 확대, 증원, 그다음에 투명, 그러니까 재판문의 공개라든지 이런 걸 확대, 그다음에 평가의 문제, 그다음에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좀 더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서 예. 어떻게 법원을 좀 다양화하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대체적인 내용들이 다 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연휴 끝나면 발표될 테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어제 검찰 내부 큰 동요가 있다는 거 오해다라고 또 다독이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법사위원들 중심으로는 또 징계 촉구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원내에도 공식적으로 그런 요청이 있나요? 징계해야 된다. 원내 입장이 나와야 된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먼저 아마 특검에 있는 검사들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과들을 볼 때 예. 열심히 또 특검에 파견돼서 수사를 해왔다는 점들 한번 좀 평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집단으로 성명을 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자중재해하라.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완곡하면서도 예. 이런 굵직한 메시지를 낸 것도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법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해서 예.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들은 이분들과 좀 대화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도 잘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행히 김건희 특검 이외에 내란 특검이나 순직해병 특검까지 그런 분위기가 번지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수사 잘 되겠어? 이런 걱정이 덩달아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특검 우리 민중기 특검도 잘 조직의 리더로서 예. 역할도 해야 되고요. 또 정성호 법무장관이 원소속청의 이제 수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해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요. 검사는 항의도 못하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거봐라 검찰개혁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나경원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요. 내란 특검에 가서 본인이 그 당시에 어떻게 윤석열 씨하고 얘기를 했는지 또는 특검에 신청한 증인 명단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을 에서 증언하는 게 좀 먼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괜히 지금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본인이 법사위에서 간사를 자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 몸값 부풀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마 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좀 포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은 지금 수사를 받고 또는 증언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휴가 끝나면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어느 부분에 가장 방점을 치고 있을까요?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내란의 완벽한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마련, 그를 위한 여러 가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다시 한번 좀 파악하는 것이 먼저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더 잘 살자 이런 것이 이재명 정부의 최초의 또
국정 철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건전한 뭐 또 여당으로서의 또 비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점검하는 것이 가장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지금 경제에 전념하고 있는 경제인들이 국감장을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도 냈던 것도 지금은 모두 또 경제 살리기에 또 총력을 해야 된다라는 저희들의 뜻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로 요약하면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딱 그 말로 요약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바쁘신데 지역구로 넘어가시겠네요, 이제? 예, 지역구에 가서 또 퇴근 인사도 드리고 예. 또 명절 인사도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의 보이지 않는 위협. 보이지 않던 세계를 선명하게 비추다. 엣지 파운드리. 위 건강이 필요한 순간은 매 순간. 위 건강이 필요한 매 순간. 위 건강엔 메스틱. 대한민국 넘버원 메스틱. 역시 프롬바이오. 모두를 멈추게 한 아이폰 17 프로. 그리고 나를 달리게 한 U+. 아이폰을 나답게 U+로 남다르게. LG U+.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 1인당 명절 휴가비 424만 7,940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한 업체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추석 상여금이 62만 8천 원이라고 하니까 국회의원은 일반 직장인의 7배 수준을 받는 겁니다. 팍팍한 경영 상황 때문에 아예 상여금 없는 기업도 10곳 중 4곳 꼴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한다, 싸움박질만 하고 돈 받냐, 당장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석 휴가비를 공개한 김미애 의원은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혀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염치 없는 특권과 관행을 버리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로 거듭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늘 이맘때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중요하다며 여야 모두 밝은 미소로 추석 인사에 공들이지만 국민들 보기에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가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오긴 올까요?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몸의 회복이 첫 번째라는 이분들의 선택은 광동 경옥고. 대한민국 판매 1위. 약이니까 엄격하게, 광동이니까 고집스럽게. 그래서 일리 있는 회복력. 광동 경옥고. 저도 이제 광동 경옥고입니다. BBC 슈퍼푸드 선정. 여기서 끝나면 한돈이 아니지. 항피로 비타민 B1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까지 초고속 유통으로 더 완벽하게. 한계 없는 능력. 국산 돼지고기 한돈.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바로 이어질 JTBC 뉴스룸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인터뷰합니다. 인사와 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을 질문하게 됩니다.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